이 정부는 괜찮고 이 정부는 좀 안 좋았다 싶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있죠.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이지우TV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난상 토론을 한번 벌여볼게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 악플 쓰신 분들은 지워주세요. 자, 오늘도 역시 강석 소장님과 권정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상이 똑같아요. 마치 같은 날 촬영한 것처럼. 그러게요. 누가 보면 같은 날 촬영한 거 있습니다. 옷이 이것뿐이 없어요. 네,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자, 보자. 약속? 네, 약속하겠습니다. 너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대학의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대학 입시 정말 잘 짰다. 라고 감동받은 대학이 있다면, 자, 기습 질문입니다. 자, 이 대학 입시 정말 잘 짰다. 라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학이 하나씩 있으시죠? 그러면 권정환 소장님부터, 자, 어딘가요? 저 끄덕끄덕 안 했는데. 자, 빨리 끄덕여주세요. 네. 네, 어딘가요? 입시 정책을 이 제목이 참 잘 짰다가 아니고 참 마음에 든다죠. 짰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네네. 학교마다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제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 이제 제각각이겠지만 보통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또는 이런 거 문과, 이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모든 과목을 해서 이제 보통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성적을 산출할 때 저는 네, 예를 들어 교과 전형을 말씀드릴게요. 성적을 산출할 때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이 성적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경우에 학교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쪽을 많이, 왜냐면은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든 대부분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3점대 초반, 3점대 중반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점대 초반. 네. 어디요? 아니요. 네. 네.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좀 보내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자기 액면가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이제 이런 업되는 대학? 네, 액면가보다 좀 잘 나오는 이런 대학을 조금 좀 찾아보고 한두 군데는 이제 그쪽으로 좀 쓰는 편인데. 자, 뜸이 너무 길어요. 알았어요. 어디예요? 저는 가천대하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 서울여대 가천대. 네. 가천대는 워낙 뭐 입시를 그냥 그렇죠. 대단한 학교죠? 저는 기회를 많이 주는 학교가 중위권 아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학교, 그런 학교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지난번부터 계속 가천대를 밀고 계시네요. 저희가 있는 쪽이 그쪽 동네라 애들이 많이 좋아해갖고. 딱히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전 되려 반대예요. 가천대 입시가 전 가장 마음에 안 들고 왜요? 반면에 장사를 참 가장 잘하는 대학 중에 하나다. 장사를 잘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가천대 입시는 변화가 매해 커요. 매해 크고 모집 인원 변동,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원되는 신설 증원되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고, 또 내년 2025학년도 입시가 또 바뀌고, 교과 반영 방식, 수능 반영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사실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큰 대학 중에 하나죠. 반면에 가천대가 이제 약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잘 저어서 인기도 굉장히 좀 좋아졌고, 입결도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고, 그런 대학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이제 내신 성적을 좀 보다 보면은 모든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특정 과목 한두 과목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맞아요. 예, 이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딱 어울리는. 전형 설계를 굉장히 잘했다. 그렇죠. 근데 가천대는 제일 잘 본 한 학기가 40%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4, 3, 2, 1 이렇게? 네, 맞아요. 과목별로 학기. 4, 3, 1. 네. 학기별로. 근데 저는 아직 그 한 학기가 특별히 잘 본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꾸준히 못하고 잘하는 애들은 꾸준히 잘해가지고 저는 가천대 지원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특정 학기 또는 특정 과목을 잘한 아이들이 꽤 그래도 보이긴 해서 그런 아이들 전략적으로 지원할 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 1, 2등급들은 지원할 대학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대학을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등급들은 3, 4등급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과목이 3등급이라 3등급인 친구랑 그렇지. 어떤 과목은 1, 2등급이 어떤 과목은 6, 7등급이라 3등급인 친구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풀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은 그래도 말씀하셨던 대로 좋지 않나. 저는 별로 가천대 입시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까 그 여대. 서울여대 같은 네. 경우에도 비슷해요. 서울여대가 제 기억이 맞으면은 12개의 과목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이렇게 해서 3, 4, 12.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특정 과목을 잘 보는 경우, 예를 들어 한 액면가 내신 한 3.1인데 교과를 산출을 한 방법에 따라서 2.01, 2.1 맞아요. 이렇게까지도 올라가요. 저도 작년에 3.2 몇이었는데 네. 서울여대 산출이니까 1.89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 야, 어마어마해요. 너는 서울여대를 위한 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반영하는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죠? 10과목만. 그런데 동국대는 이제 정성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 대신 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과 전형으로 밀어넣을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에서 문과 아이들, 저 같은 경우 문과 아이들을 이과로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가면 다 제로 세팅. 네, 처음부터 시작한다. 네. 지난번에 그 가슴 속에 담아놨던 아픈 아이에 대한 애정과는 좀 다르네요, 사뭇. 제로 세팅해라. 그때 그런데 동국대 얘기가 나왔는데 동국대는 그 10과목이 다 1등급인 애랑 10과목이 다 3등급인 애랑 점수 차이가 700점에서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큰 차이 안 나죠. 근데 그럼 가천대나 서울여대는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이고. 많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쪽 대학을 한두 개 정도 만약에 잡고 아이들이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좀 상위권 대학을 쓴다 그러면은 근데 막 조금 정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러한 정책이 마음에 든다, 그런 의미에서. 네. 권정환 소장님은 가천대 한 학기에 40%, 그 다음 제일 잘 본 거를요, 그 다음 30, 20, 10 이렇게 되는 그 가천대가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런 걸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50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서울여대 12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두 학교를 꼽아주셨고요. 그럼 강석 소장님의 원픽은 어딘가요? 이게 대학마다 사실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전형 설계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전형만 설계할 수 있는가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중앙대를 좀 많이 뽑는 편이에요. 중앙대. 왜냐면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거를 할 때 입시 요강 읽기 뭐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먼저 꺼내놓는 입시 요강이 이제 중앙대입니다. 모든 전형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형별 비율도 나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투트랙으로 하고 있어서 지원풀이 조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를 좀 항상 좋아하는 편이죠. 근데 중앙대는 우리 일반고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다빈치, 즉 지금 융합형 네. 성적순으로 뽑는다. 이게 과연 종합전형이냐?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입결을 봤을 때 원래는 사실은 다빈치 전형과 이제 탐구형 전형의 입결 편차가 좀 컸다고요. 근데 좀 많이 붙은 상황이에요.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그런 얘기도 사실은 저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형마다 뽑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다르다라는 건 확실하게 좀 붙여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중앙대라는 대학의 어떤 위치를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수능 최저 충족률을 봤을 때도 이 정도는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논술 전형도 사실 과학 논술을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제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강석 나쁘지 소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폐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폐지한 거겠죠. 네. 중앙대 수능 체제가 얼마죠? 3학期 7인가요? 3학期 7입니다. 네. 탐구 한 과목. 고대랑 좀 이제 슬슬 겹치기 시작하고 그 라인이 맞아요. 전부 다 같은 3학期 7로 되면서 이거 교과 전형이 정말로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이제.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요. 3학期 7만 맞출 수 있으면 중앙대를 한번 질러보면 참 좋겠다. 원래 회전도 많은 학교인데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저 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제자 컨설팅 하신 친구들 중에 최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중앙대를 융합형하고 탐구형을 동시에 넣었는데 네. 융합형은 떨어지고 일반고학생, 네. 탐구형이 붙는 케이스도 있었죠. 네,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거 제가 아마 우리 단톡방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잘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가? 굉장히 평범한 일반 고의 학생이었어요. 물론 경쟁자는 봤을 텐데 그래도 네. 어떤 특이한 점은 있냐 없냐 이유는 모르겠다. 이 친구는 근데 어떻든 학생부 내에서 탐구 역량이 꽤 있던 친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탐구형에 지원하는 이제 토목자사고생들에 비견해서 경쟁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었는데 그래도 지원할 대학이 몇 단치 아깝고 중앙대를 굉장히 원했기에 이제 2장을 넣었죠. 근데 이제 융합형이 이제 다빈치가 떨어지고 탐구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학생부에. 내신은 얼마인데요? 내신이 2.24? 진짜 특이하네요. 내신 그 정도의 탐구용으로 합격. 알겠습니다. 저는 이대가 좋아요. 이대 네, 이대 너무 좋아요. 추학도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나요? 성대든 이대든. 네, 일반고 학생들이 가서 일단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면접에서 점수가 역전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래서 서류 또는 내신으로 평가되는 그 수치보다 아이랑 대화를 해봤더니 얘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라면 또 적극적으로 뽑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대의 그 입시에서 고교 추천형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어요. 이제 이대에서 항상 설명회를 하면 면접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사례들의 비율을 항상 그래프로 보여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저게 충원율 때문이지 면접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충원율이 좀 많으니까. 저도. 네. 하지만 면접에서 점수를 높게 주지 않으면 충원을 해도 합격이 안 되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뭐 저는 어쨌든 이대를 고교 추천으로 해서 얘가 조금 성적이 작년도 그것보다 분명히 낮았는데 추합이나 1차 추합 정도로 붙은 학생들이 꽤 있어서 면접 성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이구나 해서 그걸 되게 좋아해요. 면접을 꼼꼼히 보는 대학교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맹점이라는 게 서류의 어떤 부풀리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말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그 20%죠? 그 20%의 반영 비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대에는 학종이 면접이 없는데요. 교과전형 말씀하시죠. 교과는? 고교 추천. 네, 그러니까 20%. 네. 네. 그리고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역대 정부들이 항상 입시 정책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냥 입시 정책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부는 괜찮고 이 정부는 좀 안 좋았다 싶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있죠. 뭐 저부터 얘기해보면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입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시 정책의 가장 기본은 당연히 예측 가능성이어야 되는데 모든 입시 정책이 1년 사이에 휙휙 다 변해버렸으니까 정부에서 강압적인 어떤 그 길들이기와 뭐 조사 이걸로 내가 이 대학교에 가려고 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고 이렇게 꿈을 키웠던 애들이 갑자기 이게 뒤바뀌는 그런 해 정권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정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 정부. 네. 참 정부를 몇 개 안 거쳐봐서 그 정권의 교육부 장관이 누구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그게 원래 그 정권에서 입안을 하면 정책을 바꾸면 그게 다음 정권에서 이제 좀 안착이 되잖아요. 그래 봤을 때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그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착시킬 때 박근혜 정권의 교육이 가장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밸런스도 좀 괜찮았고. 좋았다. 네.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정권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의 혼란이 훨씬 더 커진 것도 있어요. 맞아요. 고교 학점제로 이어진 여러 가지 그 큰 입시의 흐름이 갑자기 뒤바뀌어 버렸죠. 네, 역행이 됐죠. 네. 저도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입시 정책을 상당히 좋아는 하는데, 한 가지 그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한다는 거, 네 진로에 대해서 중1 때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정서나 문화에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린지가 어느 정권이에요? 박근혜 정권이었나? 어떤 거요? 오렌지를 뭐 어린지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 그렇구나. 네. 그건 참 넌센스였지. 이산화가스 있고 뭐 네. 그런 명언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정책적으로 교육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있었고 뚝심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서 이어온 것에 대해서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전 정권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 입시 정책이 마음에 든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입시 시장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교육부 장관이 누구예요? 서남수였나?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권정환 선생님. 저는 이런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관심 가지세요. 네, 어쨌든 뭐가 결정되면 그때 움직이니까. 네. 결정도 안 됐는데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최악은 어딘가요? 저는 방금 이제 김세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정권이 어딘지는 기억이 아까 박근혜라고 얘기했구나. 예, 박근혜 정부 때 저도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그거 이게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도 이제 좋게 안착되길 바라는 입장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근데 왜 이게 가장 저는 마음에 안 드냐면은 아이들의 학업 역량에 관한 게 그때하고 그 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맞아요. 기초학업이. 지금도 중학교 1학년을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극과 극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어떤 아이는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중3 거를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거를 나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중학교 1학년인데 불구하고 엄마들이나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해봐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뭐 이런 사교육을 강하게 시켜야 됩니까? 네. 진짜 하물며 중학교 1학년들 데려다 놓고 통분을 가르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더하기 빼기도.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들도 6학년 거 초등부를 빨리 뛰고 이렇게 갖고 반이 운영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과연 이게 그렇다고 자유학기제가 그럼 진로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정책이 입안되고 나왔을 때는 현재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기 체험을 가겠다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진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 이제 그 도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 중에 그 진로 교육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그때그때 드라마나 어떤 스타들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뭐 어떤 때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어떤 때는 뭐 제과제빵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있고 좀 배우기 쉬워 보이는 것들 막상 해보면 어렵겠지만요, 이런 쪽으로 흘러갔던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시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무조건 시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일관도로 갔던 것도 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2 때 편차가 엄청 커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유학년제 실시 전과 실시 이후에 너무 힘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지필평가를 애들이 보잖아요. 그때 편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학력의 하향평준화까지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아이들이 이제 하는 애들만 하게 되고 공부에 멀어진 애들은 급속히 일찍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꿈을 찾아라는 게 진짜 폭력 아닌가. 폭력적이죠. 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더한 경우는 이것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개념인데 혁신초, 혁신중. 그렇죠. 저희 동네에 혁신중학교가 있어요. 꽤 오래,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최초로 이제 그쪽 동네에서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 문제야? 이게?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 시험 문제를 갖고 다른 학교 또는 비슷한 또래에서 이제 푸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시험지를 공유해서 이렇게 푸니까 학원에서는 푸는데, 선생님 이거 중학교 2학년 또는 이제 그 해당 학년에서 이거 시험 문제 맞아요? 그걸 푸는 속도가 5분? 10분? 5분은 너무 빨랐고요. 시간을 재요, 보통. 제가 보통 애들 기출문제를 풀 때 35분 정도 주거든요. 근데 그게 15분 안짝으로 다 끝나요. 그리고 정답률도 너무 이게 100점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반대로, 그렇다고 그 중학교가 뛰어난 애들의 학교가 있는 중학교 시험 문제를 주진 않아요. 그 학교한테. 다른 학교 문제도 풀려보니까 그냥 평균적인 정도의 난이도를 풀려요. 근데 5%. 이게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제 그 아이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와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저희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정교과 아이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정교과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이 정도뿐이 못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가 되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문제가 커요. 네, 아이한테 이 친구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우리는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어느 정도의 기초 학업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벙 찌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교 1등이에요, 그 아이. 전교 1등인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4등급 뜰 거예요. 정말로 4등급 뜰 거예요. 왜? 그거 외에 아이가 따로 공부한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학교 시험을 제대로 아이가 만점을 받고 그치. 전교 1등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아이 맞죠, 그렇죠. 사실은. 성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똑같은 중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떠한 그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라서 아이들을 드리블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이런 점에서 또 다른 격차가 또 벌어지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서 입시 정책도 바뀌고 교육 정책도 계속 바뀌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로 시험 문제가 쉬운 것만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 아이들이 시험 공부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게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가? 뭐 입시라는 걸 다 떠나서요. 우리가 그 챗 GTP? GPT. 네. GPT 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공지능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해도 아이가 뭘 검색해야 될지조차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가 읽은 글을 해석해내질 못하는데 기초지식이 미달인 상태에서 그걸 못해나가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운 시험을 내면서는 뭐 참여형 수업이나 뭐 아니면 뭐 거꾸로 수업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정말로 그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줘서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도 선생님들끼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논쟁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마다도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시작할 때 되게 심했는데 사실은 이제 젊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선생님들은 이제 온라인 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했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연차가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이런 변화가 와보지도 않았었고 이거를 해보지도 않았었고 해야 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억도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코로나가 닥친 시기에 중1 자유학기제와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저는 체감적으로 가장 학업 성적이 가장 좀 많이 힘든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했던 것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교육 정책 언제였냐? 그 질문이었나? 네. 자, 1등은 박근혜 정부였고요. 가장 나빴다고 생각하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 때 대입 정책은 좋았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성토는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자, 이지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